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균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균열 각종 원인에 따른 균열의 양상, 그 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조 수축에 대한 균열을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 건조 수축 방지 대책을 봅시다. 원인을 보면은 대책을 알 수가 있는데, 원인은 지난 시간에 있던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팽창 시멘트를 사용한다. 건조 수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얘기했듯이 안에 있는 그 부재들 때문에 수축하게 돼서 생기는 균열이기 때문에 시멘트 자체를 팽창압이 있는 시멘트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균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크기가 큰 골재나 흡수율이 낮은 골재 같은 경우에는 수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량이 적어지면 반응할 수 있는 건조수축 균열이 발생한 이유가 수량 때문에, 이뇨수 때문에 발생하는 팽창결이 발생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 수량, 물 시멘트에서 물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물의 양을 줄이게 되면 시공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는 물 시멘트 비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수량을 저감하되, 수량 저감으로 콘크리트의 시공성, 강도,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서 단위 수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열을 방지하는 대책을, 균열은 인장력 때문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철근을 배근해서 균열을 철근으로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할 때 보면은 콘크리트 부재에 인장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철근이 없어도 시공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그때는 하지만 건조 수축 때문에 최소 철근량이라고 해서 철근이 필요 없어도 최소로 배근해야 되는 철근 양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생긴 이유는 건조 수축 때문에 생기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으로서 방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줄눈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중간중간에 줄눈을 띄어서 배근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는 위치를 유도 줄눈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줄눈의 넓이가 넓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동결, 융해, 그러니까 얼고 녹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인데,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주변의 온도가 낮거나 아니면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은 안에 있는 수분이 얼어요. 낮은 온도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해야 되는데 수분이 얼어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되는데, 그때 물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죠. 팽창해서 주위에 있는 콘크리트를 밀어내요. 콘크리트 인장력이 발생하겠죠. 내부에 균열이 생깁니다. 콘크리트 열화 생기는 원인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 내부에서 이제 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제
날씨가 추워서 어는 거예요.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요. 팽창하면 콘크리트를 밀어내기 때문에 미세균열이 발생을 해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지면 얼어있는 게 물로 다시 바뀌죠. 물로 바뀐 다음에 앞에서 물이 얼면서 생긴 미세균열 사이로 물이 흡수가 됩니다. 모세관연 사이라고 하는데 좁은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미세균열 사이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얼어요. 그러면 미세균열이 다시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균열이 동결, 융열을 반복하면서 균열이 점점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동결, 융에 의한 균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결 융에는 말 그대로 시멘트 양생을 관리를 잘해서 물이 얼지 않으면 좋겠지만 건물 사이즈가 크면은 그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 시멘트 비라는 게 있죠. 물과 시멘트 클수록 물 시멘트 비가 크다는 거는 콘크리트 물의 양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럼 물의 양이 많으면 어는 양도 많겠죠. 그래서 물 시멘트가 클수록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물이 얼면서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하는데 콘크리트 안에 공기량을 채워주면 AE제나 이런 것들로 공기량을 채워주면 그 공기가 물이 얼 때 생기는 팽창압을 완화시킨다. 이 쿠션처럼 막아준 콘크리트의 균열, 인장률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프를 보면 공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성, 그러니까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얘기하죠. 균열의 크기가 저항성이 크니까 균열이 적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공기량이 어느 정도 4 이상을 넘어가면 공기량이 증가를 해도 이렇게 크게 저항성이 커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봐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의 공기량을 주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잔골재율이 높다. 그러니까 잔골재라는 건 모래나 이렇게 흙 같은 골재를 잔골재라고 하죠. 입자가 작은 골재. 저항성이 증가한단 말은 잔골재 같은 경우는 그 공급, 물이 차는 공간이 적고 없기 때문에 얼었을 때 부피 팽창하는 크기도 적고 그 부피가 팽창할 만한 물의 양도 적기 때문에 동결 융에 대해서 균열이 적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의 흡수율이 높거나 쪼개지는 골재. 흡수율이 높다는 거는 골재 사이에, 골재에 물이 차는 거예요. 수분이 들어가서 또 팽창하면 골재를 깰 수가 있어요. 쪼개지는 골재는 쪼개지는 부분에 물이 들어가서 또 깨기 때문에, 이렇게 골재가 강하면 그 안에 수분이 얼어도 그리고 팽창을 해도 골재가 강하면 그렇게 영향이 없는데, 여기처럼 그 작은 압력으로 골재가 쪼개지면 동결 융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방지해야 되는데, 표면 흡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이 표면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침수됐을 때, 그러니까 균열이 있는 부분에 물이 닿거나 아니면 물이 잠기거나 하게 되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내부에서 물이 얼고 균열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특히 물이 얼어서 팽창하면서 하는 균열이 있지만 그건 콘크리트의 균열을 발생시키는 건데, 염분이 있는 환경에서는 물 자체가 염분기를 머금고 있어요. 염분기를 머금고 있으면 그 염분,
때문에 철근이 부식이 돼요. 부식이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결융해에서 생기는 균열은 콘크리트의 균열을 발생시키는데 그 들어가는 물이 염분이 있으면은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철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결융해가 때문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현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동결이 발생하면 당연히 균열이 발생하고 표면층이 박리가 돼요. 그러니까 표면층에 있는 수분이 얼면서 표면층을 밀어내기 때문에 표면층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제 부재 자체가 겉으로는 균열이 보이지 않아도 팽창하거나 아니면 부풀거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동결 때문에 발생한 균열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동해, 그러니까 얼어서 해를 입는 경우를 보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유효 단면적 감소,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차지할 부분을 얼음물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면적이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죠. 콘크리트 면적이 감소하면 부재 내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피복 감소인지 콘크리트 피복이 있어요. 콘크리트 피복은 철근을 보호하고 외부에 있는 영향으로서 철근을 보호하는 건데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물이 얼게 되면 콘크리트 철근의 부착 강도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부착 강도 떨어지고 부재 내력 감소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부재 내력이 감소하니까 내력이 작아지면 변형도 커집니다. 변형이 커지면 그 사이로 이제 수분이나 염화물, 그러니까 얼지 않았을 때도 수분이나 염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철근이 부식되고, 그래서 이러한 양상이 계속 진행되면 구조물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고 안에 있는 수분 때문에 내부의 부착력도 떨어지고 부재 내력도 감소하고 또 거기 생긴 균열로 수분이나 염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철근 부식되고, 그럼 콘크리트 깨지고 철근 부식되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러 현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균열이 많이 진행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콘크리트에 공기 연화제나 이 공기를 주입해서 아까 그래프 봤죠? 물이 얼 때 공기층이 콘크리트의 균열을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균열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수, 그러니까 물의 양을 줄이면 되겠죠. 물의 양을 줄이면 콘크리트가 어는 물의 분자도 작아지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표면을 통해서 대기 중에 수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표면층에서 내부로 수분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방수 처리를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EG가 공기 연화제라고 해서 공기를 넣는 미세 기포 증대를 하는 그런 혼화제입니다. 근데 혼화제를 많이 쓰게 되면 강도가 떨어져요. 혼화제를 쓰면서 동해를 막을 수 있지만 많이 쓰게 되면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칼리 골재 반응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데, 알칼리 골재 반응이 뭐냐면 시멘트는
물과 시멘트가 섞이면 알칼리 성분을 나타낸다 그러죠. 강알칼리 성분을 나타내는데, 이 알칼리 성분과 반응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반응하는 물질들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 콘크리트에는 골재들이 들어가잖아요. 골재들이 있는 성분에서 알칼리 성분과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리카 성분이 대표적인 건데, 반응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화학 반응 때문에 팽창하려는 압력이 생겨요. 팽창을 발생하면 당연히 인장력이 발생해서 균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 고알칼리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화반, 시멘트랑 물이랑 반응할 때 나오는 물질. 그 다음에 반응성 골재는 뭐냐면, 이 알칼리성이랑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포함된 골재가 있어요. 그 골재 반응이 있는데, 반응을 하려면 필요한 게 수분하고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맞춰지면 얘가 반응을 활발하게 합니다. 활발하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팽창성 겔 뭔지 알죠? 겔 형태의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팽창하면서 균열이 내부에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하죠. 발생원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골재 내에 알칼리성과 반응한 성분이 존재하면 팽창계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이런 그룹별로 암석들이 있는데, 이 암석들은 이제 알칼리성과 반응하는 암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보고 이런 것들에서 반응하지 않도록 그 암석들을 골재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멘트 페이스트에 수산 알칼리 용액이 있는 경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시멘트 알칼리 성분과 골재 실리카 성분이 반응하는데, 알칼리 성분이 많으면 그만큼 반응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알칼리 용액이 있는 경우 이렇게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습, 수분 상태,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수분과 온도가 추가가 되어야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물이 많거나 얘가 양생할 때 따뜻한 지역에 있거나 온도가 높거나 하면 알칼리 골재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 화학 반응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잘 쉽게 볼 수가 없어요. 5, 6년 정도가 지나면 안에 있는 균열들이 진행을 해서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둥면을 따라서 옆의 면을 따라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균열은 부재의 재축 방향, 그러니까 선부재 같은 기둥이나 보 같은 경우에는 보 같은 경우는 수평제니까 수평 방향으로, 기둥은 수직제니까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벽이나 슬래브 같은 판 부재는 이렇게 망상, 그물 모양으로 균열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계구부는 이렇게 계구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계구가 있으면 계구부의 선을 따라서 이렇게 수직 또는 수평, 이런 식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 사이로 이렇게 흰색 물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흰색 물질 아까 알칼리와 수산, 그러니까 알칼리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팽창성 겔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겔이 바깥으로 균열 사이로 나오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가 알칼리 골재 반응 때문에 생긴 균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팝아웃과 방락은 뭐냐면, 콘크리트 면에 굵은 골재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얘가 밑에 아까 말했던 팽창압을 발생시키는 겔이 있어서 얘를 밀어내요. 부재가 단단하고 표면은 얇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와서 이만큼이 콘크리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팝아웃. 균열은, 방락은 말 그대로 표면에 있는 팽창압 때문에 표면이 얘가 팽창겔이 밀어내면 얘가 떨어져 나가겠죠. 표면이. 이걸 방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책을 얘기해 봅시다. 알칼리 골재 반응을 방지하려면 일단 골재를, 어차피 시멘트랑 물 섞으면 알칼리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알칼리성과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골재를 선택하기 전에 얘가 알칼리성과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실험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반응을 하는 물질들이 있었잖아요. 골재들이. 그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반응성이 크고 작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험을 해서 시험한 다음에 그 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알칼리 형식, 그러니까 골재 실리카 성분과 알칼리 성분이 반응하기 때문에 얘는 골재에서 반응할 수 있는 실리카 성분을 줄이는 거고, 얘는 시멘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칼리 성분을 줄이는 거예요. 두 성분을 줄이게 되면 반응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니까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을 발현해요. 알칼리성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준이 있어서 알칼리성이 크면 클수록 철근에는 유리해요. 철근에는 유리한데, 우리가 골재에 있는 실리카 성분과 반응을 하면 알칼리 성분이 많은 게 좋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조절하는데 보통 1세제곱미터 기준에 나와있어. 기준.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게 저 알칼리용 시멘트 사용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량 도입. 아까 얘기했죠. 팽창압이 일어날 때 공기층이 쿠션의 역할을 하면서 균열을 막아준다. 단위 수량. 아까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일어날 때 필요한 게 물하고 온도였어요. 그래서 물의 양을 최소화한다. 물의 양은 그 시공성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소화하는데 그 시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하고, 밀실한 콘크리트 시공은 내부에 수분을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지게 되면 내부에 있는 수분층이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면서 내부에는 이제 수분들이 많이 남지 않게 되는, 수분이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분이, 습기가 침투를 한다 그랬잖아요. 외부의 습기. 그 다음에 해수 해풍, 이거는 이제 연분기가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로 들어오면 철근까지 부식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수제를 도포한다던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방수 페인트나 타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을 보호해서 주변 환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알칼리 골재 반응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